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마을회관에 모인 동네 여자들이 며느리 험담을 하며 한숨 쉬는 걸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저도 한때 며느리 때문에 소갈이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저처럼 고부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며느리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외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나와 직장 생활을 했죠. 그 아들이 결혼한다며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 본 며느리감은 정말 싹싹하고 예뻤어요. 어머니, 부족하지만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니 90도로 인사하며 손을 꼭 잡더군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전혀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제가 좋아하는 약과며 한과를 사들고 자주 내려왔어요. 그럴 때면 부엌에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동네 산책도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더 자주 내려올게요. 명절은 당연히 여기서 보내고요. 어머니 생신도 잊지 않고 잘 챙길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효자인데 며느리까지 어쩜 그렇게 착한지 노년에는 웃을 일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 후 기다리던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어릴 때 힘들게 키웠던 생각도 나고 먼저 떠난 남편 생각도 나더군요. 며느린 마치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기특한 소리를 했죠. 어머니, 좋은 아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면서 잘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갑고 속 깊은 소리 잘하던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2년 정도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결혼 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꼭 선물을 사서 내려오고 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날짜를 정해 주말에 왔다 갔죠. 그때는 안부 인사도 꽤 자주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며느리가 손주를 갖고부터 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임신해서 조심하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운해하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미안해하는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차를 오래 탈 수가 없어서요. 입덧 좀 나아지면 그때 찾아뵐게요. 아유,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귀한 손주가 생겼는데 조심해야지.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엔 또 다른 변명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애가 아직 어려서 차를 오래 타면 힘들어해요. 애 좀 크면 갈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더니 그 이후에는 아예 명절에도 오지 않고 안부 전화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때부턴 저도 괘씸함에 싫은 소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감싸느라 쩔쩔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미가 몸이 안 좋다네.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들의 변명에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죠. 됐다. 눈 가리고 아무도 적당히 해. 걔는 어떻게 맨날 명절에만 몸이 안 좋아? 시어미 혼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제가 언성을 높이자 아들이 대충 얼버무리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가 밉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몇 년 만에 아예 시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죠. 제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려온 건 꿈도 꾸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저녁 늦게야 아들이 연락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정미가 바빠서 전화를 못했다고 대신 전화를. 저는 또 말이 뾰족하게 나갔죠. 대신 전화라니. 뭐 저는 손이 없냐? 직접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동네 사람들은 생일이면 자식들이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찾아와 한상 거하게 차려서 이웃도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기대나 하게 하지 말든지. 말만 청산유수처럼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너무 달라지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손주 본 지가 오래돼서 애라도 보러 가려고 먼저 연락을 하면 전화를 안 받기 일쑤였죠. 그러다 어떻게 한번 연락이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애는 잘 크지? 그 밤톨 같은 게 눈에 밟혀서 내가 요즘 잠이 안 와. 얼마나 자랐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애 생일에 좀 가려고 하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제 말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요즘 둘 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좀 곤란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이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시어미는 뒷전이었죠. 그러다 몇 해 전 설이 지나고 한참 만에야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그해 설날에도 저는 역시 혼자였어요. 온 동네가 부모 보러 온 자식들로 시끌벅적한데 저희 집만 절간 같았죠. 혼자 떡국을 끓여 먹는데 서러움에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녀석이 설이 한참 지난 후에야 연락한 겁니다. 뒤늦게 명절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아 그래도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다. 애는 잘 크지? 헌데 아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어찌나 크게 외치는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왜 그래? 혹시 애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애는 괜찮은데 정미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 많이 다쳤니? 다른 데는 괜찮은데 다리를 다쳐서 수술했어요. 한 달은 입원해야 하나 봐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많이 다친 건 아니라니 안심이 됐습니다. 다리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진 아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내일 출장 가야 해요.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우진이 좀 봐주세요. 아니 출장? 아니 정미가 입원했는데 출장을 가? 그것도 일주일이나? 회사에서 이미 정해졌던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안 가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 엄마가 며칠만 올라와서 애 좀 봐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바쁘다면서 나이든 어민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도 안 쓰더니 이럴 때만 찾는구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었습니다. 정미 친정부모님은? 장모님도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장인어른도 장모님 간병하시느라. 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 밉다고 손주까지 모른 척할 순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동안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손주 보러 갈 수 있는 게 아들네 아쉬울 때뿐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더군요. 알았다. 내일 첫 차로 올라가마.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한동안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단단히 채비해야 할 것 같았죠. 다음 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4시간 넘게 걸려 서울에 도착해 아들네 아파트 앞에 섰어요. 몇 년 만에 오는 아들네 집인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출장을 간다더니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었더군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진이 아직 자고 있어요. 애 일어나면 밥 먹여서 어린이집 보내시면 돼요. 1시간쯤 뒤에 어린이집 버스 단지 앞으로 올 거예요. 애 엄마는 괜찮은 것 같니?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공항에 가야 한다면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여니 손주가 자고 있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손주였어요. 제가 기억하던 모습은 통통한 모습이었는데 애가 몰라보게 말라서 좀 놀랐네요. 볼도 홀쭉하고 팔다리도 앙상했어요. 자기 또래보다 키도 작은 것 같았죠.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뭘 먹일지 미리 살펴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눈을 의심했어요. 애 키우는 집 냉장고에 죄다 즉석식품뿐이었습니다. 김치, 소시지, 소주, 애가 먹을 만한 건 없었어요. 혹시나 하고 싱크대를 찾아보니 거기 있는 것도 즉석밥과 라면뿐이었네요. 아니 이게 뭐야? 애는 도대체 뭘 먹고 크는 거야? 저러니 꼬챙이처럼 마를 수밖에.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소홀한 거야 그렇다 치고 지속으로 낳은 자식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엄마였다니 우라통이 터졌죠. 손주가 일어나 저를 보는데 애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거든요. 할머니는 누구예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손주를 보며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하긴 어려도 너무 어릴 때 보고 못 봤으니 알아보는 게 신기한 일이었죠. 우진아 할머니야. 아빠의 엄마. 시골에 사는 할머니. 아 할머니. 근데 우진이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라면이요. 라면 말고 다른 거 해줄게. 엄마도 맨날 라면만 해주는데. 라면이랑 삼각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소리가 어린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애를 라면으로만 키운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황당했죠. 저는 얼른 아이 손을 잡고 편의점에 가서 달걀과 두부를 사와 대충 아침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손주는 맛있다며 잘 먹었지만 양이 정말 적었어요. 애가 하도 뭘 못 먹어서 위가 줄어든 것 같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엄만 보통 몇 시에 와? 엄마요? 엄마 밤에 와요. 가끔 안 올 때도 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되물었죠. 안 온다니. 그럼 너는 혼자 있니? 아니요. 옆집 아줌마 집에 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도 해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남한테 맡기고 외박까지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들어오면서 옆집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벨을 누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제 소개를 먼저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우진이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정미 씨는 좀 어때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에 여자가 안심이라는 듯 웃으며 말했죠. 어머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우진이가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면서요? 제 말에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뭐 이웃끼리 도와야죠. 솔직히 너무 자주 맡겨서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워낙 애를 좋아하고 우진이도 귀여워서 괜찮아요. 자주요? 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맡기는 것 같아요. 밤늦게 데리러 올 때도 있고 아예 안 올 때도 있고. 우진이가 안쓰러워서 돌봐주긴 했는데 도대체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났죠. 혹시 우리 며느리가 뭘 하러 다니는지 아세요? 글쎄요. 낮에는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밤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남편이 출장 가면 정미 씨도 그날은 거의 집에 없었어요. 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대체 아들이 없을 때 뭘 하러 다니느라 애까지 맡기고 밖으로 도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설마 얘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네요. 아유 아니야.
정미가 아무리 나한테는 못해도 그렇게 정신 나간 애는 아니지. 옆집 여자에게 인사를 하고 아들네로 돌아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찾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화장대와 서랍을 꼼꼼히 살펴봐도 이상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옷장 한쪽 구석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는 게 보이더군요. 뭔가 싶어서 꺼내봤더니 은행 서류들이었어요. 통장도 여러 개 있었고 부동산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옷장에 숨겨둔 거지? 궁금한 마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다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보니 소유주가 아들에서 며느리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 제가 아들 이름으로 마련해준 신혼집이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새 출발하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큰맘 먹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논을 팔고 농사 지으며 모아둔 돈도 다 들어갔죠. 그래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결혼도 아이도 미룬다는데 그래도 제 아들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뿌듯했거든요. 게다가 처음에 며느리가 어찌나 예쁘게 구는지 그것도 집 사주는데 한몫했죠. 아니 이게 뭐야? 이 집이 왜 정미 이름으로 바뀐 거지?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 아들한테 집을 사줬는데 그 집이 홀랑 며느리 손에 넘어갔다니 너무나 황당했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통장을 하나하나 펼쳐서 확인해봤는데 모든 통장이 다 며느리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심지어 투자 계좌까지 전부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제 아들은 머슴처럼 일만 열심히 하고 통장 하나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었던 겁니다. 서류를 더 뒤져보다가 자동차 보험 서류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아니 자동차도 정미 거야?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집구석에서 내 아들 이름으로 된 건 뭐야? 아 죽겠다고 돈만 벌어서 며느리한테 다 갖다 바치는 꼴이잖아. 정말 그 집에서 1,000원짜리 한 장도 아들 명의는 없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것이 감히 내 아들이 등골 빠지게 번 돈을 전부 빼돌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그동안 왜 저에게 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호시탐탐 재산을 빼돌리 궁리만 하고 목표를 이루면 언제든 이혼할 생각이 분명했죠. 그러느라 아이도 팽개치고 밖으로만 돈 거예요. 어쩌면 새 출발할 남자라도 만나고 다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앞이 캄캄했죠.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대체 마누라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를 동안 뭘 했는지 다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아니지, 내 아들은 엄연히 피해자야. 태훈인 지금도 해외에 출장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따지려거든 이런 짓을 저지른 당사자를 만나서 따져야지. 그래서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 이른 저녁을 먹였어요. 그리고 음료수 사서 다시 옆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제가 병원에 잠깐 다녀와야 해서요. 1시간만 우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자꾸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미씨 병문 안 가시는 거죠? 네, 맞아요. 잠시 후 며느리가 입원한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아 며느리가 한 짓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제가 말할 시간도 주지 않고 쫓기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빨리 병원으로 가봐요. 정미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뭐? 일이라니?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건 가보시면 알아요. 빨리 가셔야 해요. 안 그래도 지금 병원 앞이다. 몇 호실이냐? 잘 됐네요. 512호실이에요. 엄마, 정미 좀 잘 부탁드려요.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뒤통수나 치고 있는 마누라가 뭐가 좋다고 저리 애타게 신경을 쓰는지 답답하더군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들이 말한 512호 앞에 섰습니다. 막상 병실 앞에 서니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했네요. 침착하자, 침착해. 그것이 뭐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아야 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있다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태훈이가 출장 간다고 우진이 좀 봐달라고 해서 올라왔다. 옆집에 맡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부탁할 순 없으니까. 그간 손주를 옆집에 뻔질나게 맡긴 며느리가 좀 찔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머님까지 힘드시게 하고. 됐다. 그런 가식적인 말은 됐고. 혹시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제 목소리가 차가웠는지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 말이라뇨? 내가 청소하다 옷장에서 서류를 좀 봤는데 집이랑 재산이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더구나. 우리 태훈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 시어머니가 땅 팔아서 마련해준 돈으로 산 집을 왜 네 이름으로 돌려? 남편 재산 다 빼돌려서 뭐 하려고 했냐?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오해? 뭐가 오해야? 통장도 다 네 이름, 집도 네 이름, 차도 네 이름. 태훈이한테 뭐가 남았니? 어머니 제발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 재산 빼돌리고 시댁에도 안 오고 애는 방치하고 태훈이 출장 가면 밤마다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 너 설마 바람도 피우는 거니?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여자로 보이세요? 그럼 뭔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 번 그러고 싶었는데 그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알 수 없는 말에 미간을 찡그리며 재촉했어요. 태훈이가? 태훈이가 도대체 뭘 말하지 말라는 거야? 며느린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이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오며 소리쳤죠. 환자분, 지금 병실 앞에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소란 피우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또 왔어요? 네, 이번엔 3명이 와서 큰 소리로 행패 부리는데 다른 환자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오다니? 누가 왔다는 거야? 며느린 입술을 깨물더니 간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나가볼게요. 안 돼요. 환자분이 어떻게 나가요? 경찰 부를게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밖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태훈 나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아들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왔습니다. 그때 복도에 험악하게 생긴 남자 3명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문신이 가득한 팔과 매서운 눈빛,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지 잠시 고민하는데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들이 거칠게 병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미 말리던 간호사들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누구십니까? 왜 우리 태훈을 찾는 거예요? 그 말에 남자들이 눈을 부라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노인네 또 누구야? 혹시 김태훈 모친이신가? 그래요, 맞아요. 내가 태훈이 엄마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잘 됐네. 얼른 아들한테 전화해. 당장 와서 돈 갚으라고.
돈? 무슨 돈 말입니까? 아들이 우리한테 빌린 돈 3억, 밀린 이자까지 하면 5억이야. 당장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전해.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우리 아들이 왜 당신들한테 돈을 빌려요? 그걸 몰라서 물어? 도박 빚이잖아. 김태훈 그 인간이 도박장에서 돈 다 잃고 우리한테 3억이나 빌렸다고? 뭐라고요? 우리 애가 도박을 했다고? 도박이란 단어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거짓말! 우리 태훈이가 도박을 왜 해? 아, 이 노인네가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여기 차용증도 있고 댁 아드님이 도박장에서 신나게 노는 거 찍은 영상도 다 있어. 뭐 필요하면 보여줄까?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도박장에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태훈이가 정말 도박을 했다는 거야? 그때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며느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거 봐. 근데 쓰레기 같은 인간도 남편이라고. 그만 숨겨주고 이제 그냥 내놔. 남편 안 나오면 당신이랑 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 알지? 좋게 말할 때 김태훈 내놓으라고. 나도 몰라요. 모른다는데 왜 자꾸 여기 찾아와서 이래요? 웃기지 마. 네가 빼돌렸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제 다른 남자도 끼어들어 무섭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당장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 그것도 싫으면 너라도 우리 따라가든지. 그러면서 눈을 빛내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제가 얼른 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협박하는 거 불법인 거 몰라요? 불법? 아니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들을 그따위로 키웠나? 남한테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이렇게 배째라고 버티면 뭐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 자, 이거 보이지?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더니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내밀어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뭔데요? 김태훈이가 우리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 남자의 말에 저는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쩌자고 아들은 이렇게 큰일을 벌였는지 현기증까지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부른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나타나자 사채업자들이 한 발 물러선 듯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뭐 다음에 다시 오죠. 병원에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일단 나가세요. 알았어요. 가지 뭐. 정미야, 태훈이한테 연락 오면 꼭 전해. 내가 며칠만 더 기다린다고. 더는 못 기다려. 그러더니 슬슬 뒷걸음질 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물은 후 돌아갔죠. 저는 뒤돌아서 며느리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다 말해. 태훈이가 도박을 한다는 게 사실이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어머님.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야? 한참 됐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요. 뭐야? 아니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동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 얘기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 충격받으실까 봐. 저도 무서웠고요. 그래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하려고 하면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된다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매달려도 봤어요. 근데 며느린 우느라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그간 그 애가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우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줬어요. 잠시 후 감정을 다스린 며느리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동료를 따라 한두 번 도박장에 갔다가 중독이 됐다는 것. 처음에 돈을 좀 따서 재미로 하다가 점점 판돈이 커졌다는 것. 결국 회사도 무단결근이 많아져서 6개월 전에 그만뒀다는 것까지요. 그 대목에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그럼 출장은 뭐야? 다 거짓말이었어?
네, 출장이 아니라 도박장에 간 거예요. 강원도, 부산, 제주도 전국 도박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아이, 그럼 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막아보려고 했어요. 우진이를 옆집에 맡기고 그이가 가는 도박장까지 쫓아가서 끌고 나온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린 아들이 출장 갈 때마다 놀러 나간 게 아니라 도박장에 간 남편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그때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집이랑 차랑 재산을 다 네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도... 네, 맞아요. 그이가 도박 자금으로 다 날려먹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요. 재산을 전부 제 명의로 해놔야 그이가 마음대로 팔아버리거나 대출받지 못하니까요.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정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허공에 한숨을 토해내며 물었어요. 태훈이가 회사도 그만뒀으면 생활비는 제가 벌었죠. 하지만 그이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제 월급으론 이자도 못 갚아요. 저 사람들 같은 사채업자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자를 내라고 해서... 너 혹시 그래서 우진이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우진이 잘 먹이고 싶은데 사실 돈도 없고 그이 찾아다니느라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놔두면 또 얼마나 더 빚을 질지 몰라서 불안했거든요. 며느리가 말하다 말고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어린 손주를 돌보며 돈을 벌고 아들을 잡으러 다니고 며느리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안 온다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정작 며느리의 등골을 빼고 있는 건 제 아들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죄 없는 며느리만 타박했던 겁니다. 아이, 정미야, 너 왜 이혼하지 않았니? 그런 남편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텐데 그걸 왜 참고 있었어? 어머니, 전 그이가 꼭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혹시 너 이번에 사고 난 것도 혹시 태훈이랑 관련 있는 거니? 제 물음에 며느리가 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사실은 그이가 또 제주도 도박장에 간다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못 가게 계속 감시했는데 회사에 간 사이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공항에 가려다가... 사고도 역시 태훈이 때문이었구나. 어디 가서 또 얼마나 빚을 질지 몰라 무서웠어요. 저 사채업자들이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애도 기겁하고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께는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충격받을까봐 숨긴 거잖아. 고마워, 정미야. 우리 못난 아들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정미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저는 먹먹한 가슴을 애써 다스리며 물었죠. 태훈아, 너 어디야? 엄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아,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 너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니? 엄마, 저 제주도에 있어요. 태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제주도? 거길 기어코 간 거야? 출장 간다더니 도박장에 간 거니? 엄마도 다 아신 거예요? 역시 그 인간들이 정미 병실에도 갔군요. 그래, 너 그 인간들 여기 올 걸 알고 나보고 가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미 혼자 두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거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길 걸 알면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너 3억이나 빚졌다며?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금 당장 올라와.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 혼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저 지금 못 가요. 왜? 왜 못 와? 사람들이 절 감시하고 있어요.
그 인간들이 공항에도 사람을 풀었어요. 잡히면 전 뼈도 못 추려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감시한다는 거야? 사채업자들이요. 제가 제주에 온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저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훈아, 경찰에 신고하자. 엄마, 제가 돈을 빌린 건 사실이에요. 차용증도 썼고요. 경찰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단 변호사 만나본마. 불법 사채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리 대금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날 저는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으라고 하고 며느리는 안심시킨 뒤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어 있더군요. 우진이는 옆집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이를 조심히 안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토박에 빠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만 답답했죠. 다음 날 아침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잠시 외출 나온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점잖은 변호사가 저희를 맞았어요. 사채업자들이 협박했다고요?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중해서 듣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차용증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연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했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물었습니다. 그럼 그 5억을 다 안 갚아도 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 하지만 원금의 상당 부분만 갚으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변호사의 다음 말에 다시 암담해졌어요. 다만 이런 불법 사채업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계속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변 보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훈 모친?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어제 병원에서 만났는데 벌써 잊으셨나? 이거 섭섭한데? 전날 병실에서 협박하던 사채업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들이 제주도에 숨어 있다던데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건가? 우리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변호사? 놀고 있네. 남자가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비웃었어요. 아줌마, 세상 물 좀 모르시네? 변호사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린 차용증도 있고 아들이 도박한 증거도 다 있어. 불법 고금리는 법적으로 이봐요 할머니!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아? 착각해도 아주 단단히 했네. 예쁘게 봐줘서 고마운데 우리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니거든. 아들 제 발로 걸어서 돌아오게 하고 싶으면 괜히 허튼 짓 하지 말고 돈이나 갚아!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야. 당장 돈 준비해. 안 그럼 뒷일 책임 못 져.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야. 협박 전화를 했어.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어떻게든 태훈이를 구해오고 빚을 갚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변호사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탕감받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그만 퇴원하고 집에 가야겠어요. 뭐? 아이, 그래도 되는 거니? 어차피 치료는 끝났어요. 조심하면서 집에 있을게요. 병원에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 뭐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같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 길로 며느리가 입원했던 병원으로 가서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퇴원해서 치료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와 택시를 타고 힘겹게 집에 돌아왔다가 기함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미야. 아니, 태훈아, 너 대체 어떻게 온 거야? 제주에서 꼼짝 못한다고 하더니. 엄마랑 정미, 우진이가 너무 걱정돼서 도저히 계속 거기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도움 청해서 공항으로 좀 나와달라고 했어요. 혼자 있다가 그 사채업자들한테 붙잡힐까 봐요. 다행히 운동한 친구들이 도와줘서 간신히 붙잡히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 눈물바람을 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미안하다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다치기까지 하고. 난 괜찮아. 당신만 정신 차린다면. 그래 태훈아.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정미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쉬었어요. 그러고 싶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들이 금방 여기로도 찾아올 텐데. 거실에 앉은 태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결심을 한 뒤 물었습니다. 태훈아, 정확히 얼마를 빌린 거니? 처음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도박에서 지고 그걸 갚으려고 또 빌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원금이 3억이라는 거니? 네, 이자까지 하면 5억이 넘고요. 정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도박장에선 얼마나 잃은 거야? 전부 합치면 4억 정도. 4억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제가 중얼거리자 태훈이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우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우진아. 태훈이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는 낯선 사람을 보듯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빠 맞아? 그래 아빠야. 아빠 어디 있었어? 왜 이렇게 안 왔어? 그 순간 태훈이가 우진이를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보고 있기 안타까워서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밤 며느리가 큰 결심을 한 듯 제안했어요. 그냥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팔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애써서 마련해 주신 집이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미야. 나 때문에 정말 면목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 네가 정말 미안하거든. 이번엔 어떻게든 정신 차려야 해. 네, 이번엔 꼭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아들은 굳게 다짐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은행을 돌며 대출을 알아보기로 하고 집을 나섰어요. 만약 대출이 생각한 금액만큼 나오지 않으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파트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또 그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인원이 늘어 5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을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짓더니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이, 공항에서 쥐새끼같이 잘도 빠져나가더니 약속한 돈은 준비됐겠지? 아들은 벌벌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시간을... 뭐야, 장난해?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은 없어! 그러더니 무지막지한 힘으로 아들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제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며느리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아들을 계속 끌고 갔습니다. 기겁한 며느린 반사적으로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다가 넘어져 버렸죠. 그러다 깁스한 다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어요. 아! 아들이 그 모습에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미야! 그 순간 소란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 폭력이에요? 경찰 불러요? 여러 사람이 나오자 사채업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서자 사채업자들이 아들에게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폭력이 있었다고. 네? 아이, 폭력이라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말에 경찰이 저희를 돌아보며 묻더군요. 혹시 폭력이 있었나요? 그때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편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협박하면서. 협박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의 말에 한 주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있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이 사람들이 위협하는 장면요. 그 주민이 휴대폰을 보여주자 경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모두 서로 가시죠. 그 말에 사채업자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아니, 우리가 왜 경찰서에 가요? 우린 정당한 채권자라고! 그건 경찰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일단 조사는 해야 합니다. 결국 사채업자들과 아들, 그리고 저까지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동안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람들 이미 전과가 있네요. 불법 사채업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담당 형사가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와, 지독하네요. 연 200%가 넘네요. 완전히 불법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얼버무리며 발뺌하려 했어요. 아이, 그건 수수료 포함해서. 아이, 수수료 명목으로 빼들려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이에요. 형사가 저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제가 눈을 빛내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사람들은 조사를 더 받아야 하고 피해자분들은 그만 가셔도 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아들은 어리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 사람들이 벌받게 될까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믿기지 않아요. 불법은 불법이니까. 하지만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부분은 변호사가 연락을 줄 거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병원에 다녀온 후였습니다. 다리 상태가 악화해 다시 진료를 받고 왔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정미야, 괜찮니? 네, 어머니. 다행히 뼈엔 이상이 없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한대요.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그 사채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했더군요.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형사처벌을 받을 거고 불법 금리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원금도 일부만 갚으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과도하게 가져간 이자가 원금 회수된 걸로 간주할 겁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면 될까요, 변호사님? 정확hin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하지만 원금의 절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며느님이 열심히 이자 낸 내역이 다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감지덕지했어요. 사채업자들은 서슬퍼렇게 5억을 다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원금의 절반이라니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죠.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모처럼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훈아, 이제 제발 정신 차려야 해. 네, 엄마. 정말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 일로 가장 상처받았을 며느리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이번엔 꼭 도박 치료도 받아야 해. 도박 중독 치료센터 등록하자. 응, 알았어. 맹세해. 꼭 치료 받을게. 그런데 밤 10시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한 남자가 말했어요. 김태훈 씨 계신가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린 대번에 얼굴이 어두워져서 중얼거렸어요. 검찰청? 검찰에서 왜...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훈 씨 맞으시죠? 불법 도박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처벌 받나요?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검찰청으로 출석해 주세요. 그러더니 출석 요구서를 주고 떠났습니다. 엄마, 나 감옥 가는 건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일단 네가 도박한 건 사실이니까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아. 저는 담담한 척 말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저와 며느리도 함께 갔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됐니? 일단 도박 혐의는 인정된대요.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도 하고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한대요. 기소유예면 전과는 안 남는 거지? 네, 하지만 조건이 있대요. 무슨 조건?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해야 한대요. 감옥에 가는 것보단 훨씬 나은 처벌이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에서 대여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법원이 불법 고금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과도하게 낸 금액은 원금으로 계산해서 총 1억 2천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 걸로 판결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것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네, 법원 판결 확정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구속됐어요. 불법 대부업과 협박 혐의로요. 피해자가 김태훈 씨 외에도 다수 있었거든요. 저는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느린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정도면 빚 갚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꿈만 같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아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그날부터 아들은 약속대로 도박중독치료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3회씩 상담을 받고 집단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 오늘 치료센터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 저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며느리의 다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어머님 옆으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로? 아니 갑자기 왜? 도시에 있으면 그이가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삭막한 도시보다 우진이도 훨씬 행복하게 자랄 것 같아서요. 거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주셔서 어머님 곁에 있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도 잘 끝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결국 아들네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제 곁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사채를 갚고 남은 돈으로 시골에서 새 삶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딸기 농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좌충우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똘똘 뭉쳐 노력한 덕에 성공을 이뤘죠. 이제 매년 봄이면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듭니다. 라면만 먹어 비쩍 말랐던 우진이도 이제 호미 들고 농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죠. 아들도 그동안 한 번도 도박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농업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스마트팜도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죠. 저는 이 모든 게 나락으로 갈 뻔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으며 기다려준 며느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며느리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열심히 표현하며 살고 있네요. 여러분도 부디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을 맞은 저희 가족의 앞날에 더 빛나는 내일이 찾아올 수 있길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럼 말 많고 탈 많던 사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